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슈를 보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마켓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인 특집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약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정권 교체 후에 기대되는 그런 변화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선에 대한 분석 좀 해볼까요? 네, 5년간 한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막판까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박빙이었는데요.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엊그제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간으로 전했는데요. 미국 CNN은 한국 대선을 관심 기사로 선정해 한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난 11월 미국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관계는 오히려 일자리나 경제, 교육 문제보다 뒤처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박 당선자의 첫 과제는 북한 문제와 2%대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이번에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 표를 던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박근혜 당선자가 집권 후에는 경기 회복 가능할까요? LIG 투자증권의 최우선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는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볼 때 경기 확장기에서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는 초기 국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는 호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경기 회복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될 텐데요. 그렇게 느끼는 배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입 물가가 현재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때문에 국내의 가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실질 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실질 소비로 연결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로존에 있는 소비자들도 같은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내년에는 가계 소비의 중심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순환 사이클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느끼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경기 회복 기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 새 정부의 큰 틀이 짜여질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정들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당선자는 어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요.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제 인수인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인수위원회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공식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전까지 인수위에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구상할 텐데요. 이르면 다음 주 초반에 인수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든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약집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공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 운영의 큰 틀은 국민 행복으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을 내세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요. MB 정부 동안 국민 경제 전체 성장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정작 대다수 개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박 당선자도 공약도 개인에 대한 공약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약, 그다음 국가에 대한 공약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4대 국정 지표도 제시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알려주시죠. 네, 박 당선인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통합은 차별도 특혜도 없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정치쇄신은 깨끗한 정치 그리고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입니다.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 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고요. 중산층 재건은 빚 걱정, 집 걱정, 그리고 교육 걱정, 일거리 걱정이 없는 중산층이 70%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슈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당선자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쌍그리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돈에 돌게 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정책이 중심에 놓이게 되면 내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자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LIG 투자증권의 최원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을 취해서 낙하 효과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와서 민생의 체감 경기는 안 좋았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만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보다는 원화의 안정적인 평가 상승 구간을 좀 용인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거예요.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내수 소비 부분이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지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 부분에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의 운용 철학을 볼 때 내수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 경제 민주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의 공약에서 핵심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슈였는데요. 박 당선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 시스템, 자산소득 양극화의 해소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여, 상속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복지 정책들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인데요. 세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 정책들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최원선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 그동안에 취했던 정책의 전략적인 선택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굳이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진입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의 화두는 대기업은 기존에 잘했던 산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2, 3세로 넘어가면서 이 3세들이 경영수요 관점에서 무분별하게 진입했던 그런 내수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진입에 제한 장벽을 두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서의 열버진 조세 정책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서 대기업에 지금 2대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조세 상속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감독을 강화하면서 세수를 넓히는 정책하고 외환 거래라든지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부분을 정책을 반영을 해서 세수를 좀 확보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대기업의 그 기업을 좀 경영을 위축시키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무분별한 영역 진입을 좀 제어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계대출 문제 쪽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가계대출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자는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금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행복기금 조성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최훈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자산 웰스 이펙트를 주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목을 했냐면 지방의 자산 가치는 끌어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낮추는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이라는 전체를 보면은 평균의 수준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은. 근데 차기 정부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금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적으로 볼 때 서울 수도권의 핵심 지역, 즉 서울, 그다음에 분당, 목동 이런 이제 코어 지역들이 있는데 이 코어 지역들이 강남 불패 신화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게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연착륙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기금도 만들고 그다음에 하우스 푸어 관련해서 전세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계부채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서 연착륙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산업 부분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네, 박근혜 당선자는 창조 경제론을 내세웠죠. 경제 성장률 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엔진에 불을 붙여서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학과 IT 기술을 전통 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의 스마트 뉴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형식이 될 수 있을까요? 최훈선 연구원님, 주목할 만한 산업군 무엇이 있을지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의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즉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문제가 20, 30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20, 30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화두를 꺼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확산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IT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이제 복지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가 현 정부하고 비교되는 흐름은 현 정부의 경우는 4대강 정비라는 SOC 투자에 집중을 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1998년도 같은 IT 산업이라든지 성장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체제 구축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선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당장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요. 새 정부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41포인트 상승한 1999.50포인트 거래를 마치면서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박 후보의 당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최훈선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집권하느냐에다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해외의 어떤 사조가 어떠냐에 이제 동행하는 흐름들을 그동안에 보여왔는 점은 내수 소비라든지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이 주목될 수 있겠고,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서 금융소득을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재형저축이라든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주식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즉 예금과 주식 투자 부분에서의 저소득층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내년 1분기 구간이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가 다음 주 인수위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는지 살펴보신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시장 흐름까지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정권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LIG 투자증권의 최훈선 연구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